제5장 여자 나그네 1. 리자의 횡사와 마리아 찌모페예브나의 참살은 샤토프에게 압도적인 인상을 주었다.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날 아침 내 눈앞에 잠시 비친 그의 모습이란 마치 정신 나간 사람과 흡사했다. 그러나 저녁 9시경, 말하자면 화재가 일어나기 3시간 전 마리아 찌모페예브나를 방문했던 일을 전했다. 그날 아침에는 어느 곳이나 가서 어떤 의사표시나 아무런 증언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날도 저물어 갈 무렵이 되자 그의 마음에는 무서운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어둑어둑할 때의 어느 한순간 그는 당장 밖으로 나가 이것저것 죄다 알리고 말겠다는 생각이 솟구쳤음에 틀림없다고. 이것저것 죄다란 대간절 무엇인가? 그것은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자신을 파는 결과가 됨이 뚜렷했다. 왜냐하면 이번의 악행을 폭로하려 해도 잡고 있는 증거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 자신으로서 보면 이 추측은 더할 나위 없는 확신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몸의 파멸은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서도 저 악당들을 밟아 터뜨리기만 하면 좋겠던 것이다. 이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이러한 그의 심적인 발작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 세운 무서운 계획의 실행을 내일까지 연장했다는 사실이 그로선 매우 위험한 모험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특히 샤토프에 대한 경멸의 감정이 크게 움직였던 것이다. 그는 그전부터 샤토프를 울음 많은 멍텅구리라고 깔보고 업신여겼던 것이다. 이것은 외국에 있을 적부터 툭하면 입에 담는 말이었다. 그리곤 이런 단순한 녀석을 조종하기란 식은 죽 먹기라고 확신해버렸다. 말하자면 오늘 하루만 감시하여 만일 위험한 징조가 보이기만 하면 재빨리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 하나의 완전한 뜻하지 않은, 아니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건이 얼마간 저 악당을 도와주게 되었다. 저녁 7시가 지나서 그것은 동지들이 에켈르린의 집에 모여서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를 기다리다 지쳐 분개하며 흥분하곤 했던 바로 그 무렵이었다. 샤토프는 두통에다가 가벼운 오한까지 겹쳐 캄캄한 방 안에 촛불도 켜놓지 않고 침대에 길게 누워 있었다. 그는 의욕에 마음을 괴롭히면서 몇 번이나 마음을 굳게 다짐했지만 끝내 결심하지 못했다. 결국 아무런 결말도 보지 못한 채 끝날이라고 생각하니 자기 자신이 저주스럽게만 느껴졌다. 점점 그는 몽롱한 망아의 경지로 빠져들어갔다. 뭔가 악몽과 흡사한 것을 꿈에서 보았다. 온몸이 밧줄로서 침대에 꽁꽁 묶여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한편 울타리에서나 그의 방문에서나 끼릴로프의 딴체에서나 심하게 때리는 무서운 소리가 온 집을 삼키기라도 하듯이 크게 울려 퍼졌다. 동시에 저 멀리에서 귀에 있고 그로선 괴롭기 한량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잠옷 애초롭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는 선뜻 잠을 깨었다. 그리곤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놀랍게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꿈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심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강인하고 빈번히 울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기묘하고 괴롭기 한량없는 소리는 조금도 애처롭지 않았다. 오히려 초조하고 화난 듯 아래의 대문 근처에서 줄곧 들려왔다. 게다가 또 다른 한결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는 뛰어 일어나 통풍창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거 누구요? 경악에 사로잡힌 나머지 온몸이 돌멩이처럼 굳어져 이렇게 소리쳤다. 혹시 당신이 샤토프라면?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로 밑에서 대답했다. 어서 남자답게 딱 잘라 말해주세요. 나를 집안에 들여보내줄 거예요, 말 거예요? 과연 그렇다. 그는 이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말이 당신이었군. 나예요. 마리아 샤토바예요. 정말 난 이상 1분 동안도 마차를 기다리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 다만 촛불만. 하고 샤토프는 힘없이 외쳤다. 그리곤 성냥을 찾으려고 뛰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그러하듯이 성냥은 쉽사리 찾아지지 않았다. 촛대를 꽝 하고 마루에다 떨어뜨리자 밑에선 또다시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곧장 심한 경사가 진 층계를 후다닥 뛰어내려 큰 문에 달린 구멍문을 열었다. 미안하지만 이 가방을 좀 들어주세요. 난 이 열간이를 처치해야겠어요. 하는 마리아 샤토바의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청동에 큰 못을 박은 드레스덴제의 꽤 가볍고 값싼 손가방을 그에게 맡기자 잠옷 화가 난 듯이 마부한테로 달라붙었다. 재차 얘기하지만 당신은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당신이 이 진흙투성이의 거리를 꼬박 1시간 동안이나 나를 태우고 질질 끌고 다녔다면 이 더러운 거리나 이 엉뚱한 집이 어딨는지 그걸 당신이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약속대로 39페이가를 받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받으려곤 아예 생각도 말아요. 아니, 여봐요. 당신 입으로 보즈네센스카야 거리라고 하지 않았소. 여긴 보고야 블렌스카야입니다. 보즈네센스카야 골목길은 여기서부터 훨씬 저쪽에 있어요. 불쌍한 거세 말만 흠뻑 땀을 뺐으니. 보즈네센스카야인지 보고야 블렌스카야인지 그런 바보 같은 이름들은 나보다 당신 쪽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당신은 이 고장에 사는 사람이니까. 게다가 당신은 처음부터 글렀어요. 내가 제일 먼저 필리포픈의 집을 말했더니 당신은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당신이 내일 치안재판소로 가서 나를 고소해도 무방하지만 제발 부탁인데 오늘 밤만 이대로 나를 놓아주세요. 자, 여기 5페이가를 더 드리죠. 샤토프는 성급하게 호주머니 속에서 5코페이가 동전을 끄집어내서 마부한테 주었다. 제발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하고 마담 샤토바가 소리쳤지만 마부는 벌써 거세말을 몰고 가버렸다. 샤토프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빨리 마리아, 빨리, 마리아, 빨리. 하찮은 일을 가지고 뭘. 아니, 흠뻑 젖었구나. 조용히, 여기서부터 올라가야지. 불이 없는 게 안 됐군. 층계가 가파르니 꼭 잡고 있어. 꼭. 다 왔어. 이것이 내 방이야. 미안해. 불도 켜놓지 않았어. 지금 당장. 그는 촛대를 집어들었지만 성냥은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샤토바는 묵묵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방 한복판에 서서 기다렸다. 아, 겨우 찾아냈군. 방 안을 비추면서 그는 즐거운 듯이 이렇게 외쳤다. 마리아 샤토바는 재빨리 방 안을 둘러보았다. 참혹한 생활을 하신다는 건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진 생각지 않았어요. 하고 그녀는 꺼림칙한 어조로 중얼거리더니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아, 피곤해. 그녀는 힘없이 딱딱한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어서 가방을 놓고 당신도 의자에 앉으세요. 하지만 멋대로 하세요. 웬일인지 당신이 눈에 거슬려 견딜 수 없어요. 제가 당신한테 와 있게 되는 것도 뭔가 일자리를 구할 잠시 동안만이에요. 이곳은 아주 낯선 곳이고 게다가 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혹시 당신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면 역시 부탁합니다만 당장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결백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저는 내일이면 무엇인가 팔아서 여관에 머물 수도 있지만 그 여관도 당신이 안내해 주셔야겠어요. 아, 피곤해. 샤토프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말이. 여관은 필요 없어. 여관이 무슨 소용이야. 대관절 뭐 때문에. 그는 기도라도 하듯이 두 손을 모았다. 여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쳐요. 그래도 일은 명백히 밝혀둘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샤토프. 전 당신과 2주일하고 며칠 동안 제네바에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별로 이렇다 할 싸움도 없이 헤어진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제가 이곳에 돌아온 사실을 예전의 어리석은 관계를 되살리려는 의도에서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전 다만 일자리를 구하려고 왔을 뿐이에요. 이 마을로 곧장 온 것도 어쨌든 나로선 마찬가지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뭔가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제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말이. 그런 일, 절대로 그런 일은. 하고 샤토프는 뜻도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만일 그러시다면, 만일 그런 일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깬 사람이 되셨다면 한마디만 더 첨가할게요. 지금 제가 당돌하게 당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당신 방으로 들어온 이유가 또 따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 언제나 당신을 절대로 악인이 아니다. 어쩌면 다른 악당들과 비교하면 훨씬 훌륭한 사람일는지 모른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눈은 벼랑간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 보아하니 그녀는 어느 악당들 때문에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을 당했던 것 같았다. 제발 저의 얘기를 믿어주세요. 지금 제가 당신을 좋은 분이라고 한 것은 절대로 당신을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 꾸밈없이 솔직하게 말했던 거예요. 게다가 꾸며대는 얘기는 죽도록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실없는 일이에요. 저는 말이죠. 적어도 당신만은 사람을 지리하게 만들지 않을 지혜를 갖고 있으리라 늘 기대해왔어요. 아, 정말 피곤해. 그녀는 지칠 대로 지친 괴로운 시선으로 오랫동안 샤토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5걸음가량이나 떨어진 맞은편 쪽에 서서 얼굴에 예사롭지 않은 빛을 띄우며 겁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어쩐지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완고하고 텁수룩한 언제나 머리털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 사내가 갑자기 부드러워졌고 생기가 돌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고 전혀 뜻하지 않은 무엇이 전율하기 시작했다. 별거 생활 3년 동안 마구 짓밟혀온 결혼 생활의 3년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 하나 밖으로 내쫓지는 못했다. 그는 이 3년간 거의 매일처럼 한때 자기한테 사랑해요 하는 한마디를 속삭인 일이 있는 귀중한 존재를 잊지 못했을는지도 모른다. 나는 샤토프의 사람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그는 그 어느 여자도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주는 일이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리라. 그는 회개하리만큼 동정심과 수치심이 강했고 자기를 무섭도록 추한 불구자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의 용모와 성격을 마음속으로부터 증오했고 자기는 시장터에서 질질 끌려가면서 구경거리가 된다 해도 무방할 괴물처럼 몰래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결백을 중시했고 광신에 가깝다 할 정도로 자기 신념에 몰두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음울하고 거만하고 곧잘 화를 내고 뚱했던 것이다. 그러나 2주일 동안이나 자기를 사랑해준 이 유일한 여성이 그녀의 과실을 너무나도 뚜렷하고 냉정하게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보다 훨씬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리만큼 뛰어난 여성으로 생각했던 그녀가 그로선 무슨 일이건 깨끗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성이 이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 사실이다. 아니, 오히려 자기가 그녀한테 죄를 범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 여성이 마리아 샤토바가 돌연 다시 자기 집에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길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온통 흥분에 쌓였다. 이 사건에는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한없는 행복감이 뒤엉키고 있었다. 그는 도무지 제정신을 되찾을 수 없었다. 아니, 되찾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했을 정도였다. 그것은 꿈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토록 괴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한없이 사랑하는 나의 이 여자가 몹시 번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 남한테서 욕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은 위축되었다. 그는 가슴 아픈 듯이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피곤에 지친 얼굴은 이미 오래전부터 젊음의 싱싱한 빛을 잃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지금도 변함없이 아름다웠다. 그의 눈으로 보면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미인이었다. 사실 그녀는 아직 25밖에 안 되었고 탄탄한 체격에 키도 중키 이상이고 머리털은 어두운 아마빛깔로 숱이 많았고 창백한 얼굴은 달걀처럼 생겼고 커다란 눈은 거무스름한 빛이 감돌았으나 열병을 앓는 것처럼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전에나 볼 수 있었던 경솔하고 천진난만하고 솔직하고 정력적인 점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우울한 데다가 곧잘 화를 내는 점과 인생에 대한 환멸감과 그리고 냉소벽이라고나 할까 그런 감정으로 바뀌어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새로운 감정에는 익숙하지 못함인지 자기로서도 그것을 무거운 짐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녀가 앓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비록 그 여자에 대한 무서운 공포감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벼랑간 그녀 곁으로 다가가서 두 손을 꼭 잡았다. 마리, 당신 무척 필요한 것 같아. 신신당부하는데 제발 화내지 말아줘. 차라리 마시겠다고 승낙해준다면. 응? 차는 원기를 보태는데 대단히 좋은 거야. 응? 정말 승낙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건 승낙이고 뭐가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승낙하는 거죠. 참 당신은 여전히 그전처럼 어린애 같군요. 있으면 내놓으세요. 어쩌면 이렇게도 당신이 사는 곳이 비좁담. 또 이렇게도 춥담. 아,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장작은 나한테 있어. 그는 덤벙댔다. 장작은 아냐. 하지만 차는 당장 될 수 있어. 자포자기한 결심의 빛을 띄우며 한 손을 흔들면서 그는 모자를 집어들었다. 아니, 당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차도 없는 거예요? 될 수 있어. 될 수 있고 말고. 지금 죄다 될 수 있어. 하고 그는 선반에 곤총을 집어내렸다. 난 지금 이 곤총을 팔든지 잡히든지.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게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 참을 수 없어요. 자, 여기 내 돈을 가져가세요. 당신한테 한 푼도 없으시다면. 여기에 시코페이카 동전이 8개나 있는 것 같군요. 이것이 전 재산이에요. 당신 집은 마치 정신병자 수용소 같군요. 필요 없어. 당신 돈은 필요 없어. 난 지금 당장 잠시 동안에 곤총은 가져가지 않아도 할 수 있어. 그는 곧장 키릴로프한테로 달려갔다. 그것은 표트르 스테파노비치와 리프친이 키릴로프를 방문하게 될 2시간 전의 일이었다. 샤토프와 키릴로프는 같은 울타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의 얼굴을 맞댄 일이 없었다. 서로 어쩌다가 만나서도 인사는커녕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 등을 맞대고 누웠던 것이다. 키릴로프, 자네한테 언제나 차가 있지. 지금 차와 사모바르가 있는가? 키릴로프는 방안을 거닐고 있었지만 갑자기 발을 멈추고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뛰어들어오는 샤토프를 바라보았다. 차도 있고 설탕도 있고 사모바르도 있네. 그러나 사모바르는 필요 없을 거야. 차가 뜨거우니까. 자, 앉아서 마시게나. 키릴로프, 우린 미국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 누워 있었어. 나 있는 곳에 아내가 왔다네. 난 차를 주게나. 사모바르도 필요하네. 아내가 왔다면 사모바르도 필요하겠군. 그러나 사모바르는 나중 일이야. 나한테 2개 있어. 어서 지금 테이블 위에서 차주전자를 갖고 가게. 뜨거워. 아주 뜨겁다네. 모두 가져가게. 설탕도 가져가게. 죄다. 빵도 많이 있어. 그것도 몽땅 가져가게. 송아지 고기도 있다네. 돈도 1루블. 빌려주게. 내일 돌려줄 테니까. 아, 키릴로프. 저 스위스에서 어떻게 한 아내인가. 참 좋은 일이야. 그리고 자네가 그렇게 뛰어들어온 일도 좋은 일이야. 키릴로프 하고 샤토프는 외쳤다. 차주전자를 팔꿈치로 꼭 끼고 두 손에는 설탕과 빵을 잡고서 키릴로프, 만일 자네가 저 무서운 공상을 버릴 수 있다면, 저 무신론의 악몽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자넨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이 되었을는지 모를 거야. 키릴로프. 자넨 스위스 사건 후에도 역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군. 혹시 스위스 사건 후에도 그렇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야. 차가 필요하다면 또 오게나. 밤새껏 찾아와도 괜찮아. 난 통 잠을 자지 않으니까. 사모바르도 준비해 두겠어. 이 1루블도 가져가게나. 자, 빨리 아내한테로 가보게. 난 여기 남아서 자네와 자네 아내 생각을 하겠어. 마리아 샤토바는 일이 민첩하게 이루어졌음에 무척 만족한 듯이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차를 대했지만 사모바르를 가지러 갈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차를 반잔쯤 마셨을 뿐만 아니라 빵도 한 조각 입에 넣었을 따름이었다. 송아지 고기엔 꺼림칙하다고 화난 듯한 표정을 짓고 거절했다. 당신 앓고 있는 것 같아, 마리. 당신 얼굴은 몹시 불편해 보이는군. 소심하게 옆에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들면서 샤토프는 엉겹결에 이렇게 말했다. 물론 앓고 있어요. 자, 어서 앉으세요. 당신은 되간절 어디서 차를 가져왔어요? 혹시 당신한테 없었다면? 샤토프는 키릴로프에 대한 얘기를 대강 해주었다.
그녀도 이 사내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귀에 담은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알고 있어요. 미친 사람이죠. 그만, 충분해요. 바보 같은 인간이라면 뭐 신기한 일이 아니군요. 그런데 당신은 미국에 갔었어요? 아, 당신이 나한테 편지를 띄운 일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 난 파리에서 붙였지. 됐어요. 어서 다른 얘기나 해주세요. 당신은 정말 슬라브주의자인가요? 난 별로 그런 건 아니야. 러시아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슬라브주의자가 된 거지. 시기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소리를 한 사람처럼 괴로운 듯이 이지러진 미소를 띄었다. 그럼 당신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건 모두 바보 같은 소리예요. 자, 앉으세요. 부탁드리지 않아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렇게 줄곧 여기저기 왔다 갔다 서성대는 거죠?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 정말 헛소리를 하는지도 몰라요. 당신은 두 사람만 이 집에 살고 있다고 했죠? 두 사람만, 아래에. 게다가 이런 똑똑한 사람들만. 그런데 아래라니, 당신은 아래라고 말했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알고 싶어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지금 이 집에 우리 두 사람만 살고 있지만 그전엔 밑에 레바드키네 식구가 살고 있었단. 어젯밤에 살해된 그 여자. 그녀는 벼랑간 펄쩍 뛰었다. 저는 들었어요. 이 고장에 닿자마자. 또 화재도 일어났다면서요. 아, 말이 그렇소. 어쩌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저 악당들을 용서해주는 일 같은 무섭고 비굴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는 느닷없이 일어서더니 전우를 잃은 듯 두 손을 쳐들면서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의 말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멍청하게 그의 대답만 듣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일을 물었지만 통 귀에 담지 않았다. 당신네들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군요. 아, 한결같이 비열한 짓만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비열한 놈들 뿐이지. 자, 앉으세요. 부탁드리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도 저의 속을 썩이죠. 이렇게 내까리곤 그녀는 베개 위에 머리를 파묻었다. 마리, 이젠 하지 않겠어. 당신 좀 쉬는 게 어때, 마리?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힘없이 눈을 감았다. 그 창백한 얼굴은 흡사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잠들어 버렸다. 샤토프는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촛불을 다시 고쳐 세웠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을 걱정스러운 듯이 바라보곤 두 손을 굳게 가슴 위에다가 마주 끼면서 그리고 살짝 발더듬하면서 복도로 나갔다. 층계 위에서 얼굴을 구석벽에 맞대어 누른 채 10분가량 꼼짝 않고 묵묵히 서 있었다. 아마 그는 더 오래 그렇게 서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갑자기 아래쪽에서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올라오는 모양이다. 샤토프는 구멍문을 그냥 열어둔 채 올라온 일이 생각났다. 건 누구요? 하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미지의 객은 유유히 서둘지도 그리고 대답도 하지 않고 올라오고 있었다. 다 올라오자 그는 주춤하고 섰다. 어둠 속에서 누군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 이윽고 조심스런 질문이 들렸다. 이반 샤토프입니까? 샤토프는 자기 이름을 고했지만 즉시 상대방을 멈춰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 사내는 그의 손을 잡았다. 샤토프는 마치 무서운 독중이라도 손에 닿은 듯이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여기 서 있게 하고 그는 재빨리 속삭였다. 들어가면 안 돼. 난 지금 자네를 들여놓을 수 없어. 아내가 돌아왔기 때문이야. 내 곧 촛불을 가져오겠네. 그가 촛불을 가지고 돌아와 보니 새파랗게 젊은 장교가 서 있었다. 이름은 모르겠으나 어디서 본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에르켈리. 이쪽은 자기 소개를 했다. 비르긴스키 집에서 우린 서로 만났을 겁니다. 아, 기억하고 있어. 자넨 앉아서 뭔가 쓰고 있었지. 그런데 들어보게. 벼랑간 샤토프는 전우를 잃은 듯이 상대방 앞으로 바싹 다가섰지만 소리는 여전히 속삭이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열뛰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지금 내 손을 잡으면서 손으로 신호를 보냈어. 그러나 기억해두게. 난 그런 신호 따윈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칠 수 있어. 난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 원치도 않아. 나는 지금 당장 자네를 이 층계에서 떨어뜨릴 수 있어.
자넨 그걸 알고 있나? 아니, 난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더욱이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내고 있는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조금도 아기가 없고 거의 어린애처럼 순박한 어조로 손님은 대답했다. 나는 그저 전할 말씀이 있어 또 일각의 시간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소유가 아닌 인쇄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해 보고할 의무도 갖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일 정각 7시에 그 기계를 리프친에게 양도하도록 당신에게 요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당신은 아무런 요구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예, 절대로 아무런 요구나. 당신의 청원은 모임에서 수락되어 당신은 영원히 제명된 겁니다. 이 사실을 어김없이 당신한테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누가 명령한 건가? 그것은 나에게 신호를 준 사람들입니다. 자네 외국에서 왔나? 그건 당신으로서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치, 싱겁게. 그런데 자넨 그런 명령을 받았으면 왜 빨리 오지 않았나? 난 어떤 훈령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고 또 혼자가 아니니까요. 알고 있어. 자네 혼자가 아니란 걸 다 알고 있어. 에이, 어리석은 녀석들. 그런데 왜 대간절 리프친 자신이 오지 않았던 건가? 그래서 내가 내일 저녁 6시에 마중하러 올 테니까요. 함께 그쪽으로 걸어서 갑시다. 우리 3사람밖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베르호벤스키는 오는가? 아니, 그분은 오지 않습니다. 베르호벤스키는 내일 아침 11시에 이 마을에서 떠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했어. 하고 샤토프는 미친 듯이 이렇게 외치면서 주먹으로 자기 허리를 쳤다. 기어코 도망갔군. 악당 녀석. 그는 몹시 흥분하여 생각에 잠겼다. 에르켈리는 뚫어지게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없이 기다렸다. 자네들은 어떻게 인수할 셈인가? 그런 것은 손쉽게 손에 들고 갈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장소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린 실제로 그곳에 묻혀 있는가를 확인만 하면 족합니다. 우린 그 장소가 어느 방향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묻힌 장소는 정확히 모릅니다. 당신은 그 장소를 누구한테 가르쳐 준 일이 있습니까? 샤토프는 그를 노려보았다. 너 그렇게 어린 녀석이. 그렇게도 바보같이 어리석은, 아니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녀석이. 마치 양처럼 머리를 받고 그런 일에 대들었구나. 아, 녀석들은 이런 단즙을 빨아야 하다니. 자, 가보게. 저 악당 녀석은 너희들 전부를 그럴듯하게 속여놓고 자긴 그대로 뺑소니 친 거야. 에르켈리는 맑고 조용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베르호벤스키가 도망쳤어. 베르호벤스키가. 샤토프는 무섭게 이를 갈았다. 아니, 그분은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어디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내일 떠날 겁니다. 부드럽고 확신에 찬 어조로 에르켈리는 말했다. 난 특히 그분한테 입회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훈령은 모두 그분한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험이 부족한 어린애처럼 이것저것 죄다 털어놓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출발을 구실로 승낙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샤토프는 다시 한번 가엾다는 듯이 이 경솔하고 단순한 자에게 시선을 던졌으나 갑자기 불쌍히 여길만 하군 하는 생각이나 한 듯이 한 손을 내 흔들었다. 좋아, 가지 하고 벼랑간 그는 가로채듯이 이렇게 내뱉었다. 그러니까 이제 꺼지게, 빨리. 그럼 정각 6시에 오겠습니다. 하고 에르켈리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유유히 층계를 내려갔다. 이 멍텅구리. 샤토프는 다시 참을 수 없었음인지 층계 위에서 고함을 질렀다. 무슨 일입니까? 이쪽은 밑에서 되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2. 에르켈리에게는 통치자로서의 중요한 분별은 없었지만 작은 피통치자로서의 분별은 교활하리만큼 꽤 많이 가지고 있는 바보였다. 광신자나 어린애처럼 공동의 사업이라기보다 실은 표트루 베르호벤스키에게 심취한 그는 지금도 표트루 베르호벤스키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이었다.
이 명령은 아까 동지들이 모여 여러 가지 내일의 약정과 각자의 임무를 결정했을 때 표투르 스테파노비치가 그에게 내린 역할인 것이다. 표투르는 그때 그를 구석에다 불러놓고 10분가량 얘기를 한 뒤 그에게 사자의 역할을 맡겼던 것이다. 이같이 분별심이 결여되고 타인의 의지에 예속된 일만을 바라는 천박한 인간으로서는 행동하고 실행하는 일이 천성의 요구였다. 물론 공동의 사업이니 위대한 사업이니 위대한 사업을 위한다는 구실이 언제나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마찬가지 일이다. 왜냐하면 에르켈리와 같은 조물하기 강신자들은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믿고 있는 이상의 대변자라는 인물과 잇대어 붙여놓지 않으면 이상에 대한 봉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곧잘 느끼고 부드럽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 에르켈리는 때에 따라선 샤토프라는 미끼에 모여든 한패들 속에서 가장 무자비한 하수인이 될는지 모른다. 자기로서는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도 없으면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참살의 현장에 입회하는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의 샤토프의 형편을 잘 살펴보고 오도록 명령을 받고 있지만 샤토프가 층계 위에서 그를 맞이하면서 열에 들떠가지고 자기도 눈치채지 못하고 불현듯 아내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입 밖에 냈을 때만 해도 에르켈리는 이 아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자기들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 다음을 듣고 싶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을 만한 그 정도의 본능적인 교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대로였다. 이 하나의 사건이 악당들을 샤토프의 결심에서 구해줬고 동시에 그로부터 그들이 피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샤토프를 흥분시키고 마음의 궤도에서 마구 쫓아내었기 때문에 그의 평상시의 명민한 통찰력과 신중한 태도는 이윽고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내 일신상의 안전 같은 생각은 전혀 다른 일로 가득 찬 그의 머릿속에 떠오를 리가 만무했다. 뿐만 아니라 내일 표투르 베르호벤스키가 도망친다는 사실을 아주 굳게 믿어버렸던 것이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그의 상상과 꼭 들어맞았던 것이다. 자기 방 안으로 들어오자 그는 다시 구석자리에 앉아서 무릎에다 두 팔꿈치를 세워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괴로운 상념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윽고 그는 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그리고 살짝 발돋움을 하면서 조용히 아내의 얼굴을 살피려고 걸어갔다. 아, 어쩜 좋담. 내일 아침에는 틀림없이 몸에 열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데. 아니, 어쩌면 지금 열이 오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말할 나위 없이 감기에 걸렸던 거다. 이 무서운 기후에 익숙하지 못했을 것이고 게다가 3등차의 여행, 회오릿바람, 비, 하지만 이 차가운 외투 한 벌을 걸쳤을 뿐 별로 따뜻한 옷이라고는 없었으니 이런 사람을 그냥 남겨두고 거두어줌이 없이 버려두다니. 그리고 이 가방은 어떤가? 조그맣고 가벼운 가방, 10파운드가 될까 말까한 빈약한 가방. 가엾게도 그녀는 얼마나 쇠약했고 얼마나 고생했던 것일까. 그렇게도 콧대가 높았던 그녀. 그렇기에 괴로움을 호소도 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나 그 격분을 잘하는 성격이란. 그 격분을 잘하는 성격은 아무튼 몸이 아프니까. 아무리 마음이 고운 천사라도 병에 걸리면 화를 내게 마련이지. 저 이마는 틀림없이 메마르고 불덩어리 같을 거야. 그리고 이 눈 밑에 어두운 빛. 하지만 달걀처럼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저 숨많은 머리털. 참으로 그는 허둥지둥 눈을 돌렸다. 그는 이 여자 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불행한 인간 이외에 뭔가 다른 것을 맞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만 해도 공포감을 느낀 듯이 당황하여 눈을 돌렸다. 대간절 여기에 무슨 희망이라도 있을까? 아, 나는 얼마나 비열한 인간일까? 그는 다시 구석에 있는 먼저 자리에 가앉아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다. 그리고 다시 공상에 잠겨 여러 가지 일들을 상기했다. 그러자 다시 같은 희망이 머릿속에서 아롱거렸다. 아, 피곤해, 피곤해 하는 아내의 외침이 떠올랐다. 그것은 약하디 약한 피로에 지쳐 멍들어버린 소리였다. 아, 지금 그녀를 버린다면 그녀에겐 팔코페이카밖에 없는데 자기의 낡고 작은 지갑을 내게 주려고 하다니.
일자리를 찾아서 왔다고 했지만 그녀가 일자리에 대해 뭘 알겠어. 아니, 그네들이 러시아에 대해 뭘 알겠냐고. 정말이지 그들은 변덕스러운 아이들 같아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만의 환상이란 말이야. 불쌍한 사람 같으니. 그녀는 러시아가 왜 외국에서 상상하던 것과 다르냐며 화가 나 있어. 오, 불행한 사람들. 오, 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는 정말 춥군. 그는 아내가 춥다고 호소한 일과 자기가 난로에 불을 지피겠다고 약속한 일을 생각해냈다. 장작은 이곳에 있으니 가져올 수 있고 다만 잠을 깨지 않도록 해야지만. 그러나 자신 있어. 그런데 송아지 고기는 어떻게 하지? 잠이 깨면 먹고 싶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건 나중에라도 해결되겠지. 키릴로프가 온 밤을 자지 않을 테니까. 뭔가 덮어주면 좋을 텐데. 깊은 잠이 들었지만 틀림없이 추울 거야. 아, 정말 으스스 춥군. 그는 다시 한번 아내의 동태를 살피려고 걸어갔다. 옷이 약간 몸에 감겨 오른쪽 다리를 반쯤 무릎까지 드러내놓고 있었다. 그는 겁에 질려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자기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쪽에 눈을 주지 않고 드러내놓은 곳을 덮었다. 자기는 낡은 프로코트 한 벌이 되었다. 장작을 지피며 발돋움하면서 조심조심 걸어다니며 자고 있는 아내의 동태를 보며 구석에 앉아 공상에 잠기며 또 자고 있는 아내의 동태를 보러 가며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시간이 허비됐다. 두어 시간이 흘렀다. 이 사이에 키릴로프한테로 베르호벤스키와 리프친이 찾아왔다. 이윽고 그는 구석자리에서 잠들어 버렸다. 벼랑간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마리아는 잠이 깨어 그를 부른 것이었다. 그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껑충 일어섰다. 마리, 난 깜빡 잠들어 버렸어. 아, 난 얼마나 못난 인간일까, 마리. 그녀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듯 움찔 놀라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일어났다. 그러더니 벼랑간 분노에 휩싸여 펄펄 뛰었다. 내가 당신 침대를 점령했군요. 너무 피로해서 어느 결에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날 깨워주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의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는 큰 실례예요. 어떻게 당신을 깨울 수 있담, 말이. 깨울 수 있고 말고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당신은 다른데 잠잘 곳도 없는데 난 당신의 침대를 차지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나를 자연스럽지 못한 처지에다 떨어뜨려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자비심을 바라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자, 지금 당신의 침대로 드세요. 난 이쪽 구석에 걸상을 나란히 놓고 잘 테니까요. 말이, 그만한 의자도 없어. 게다가 깔 것도 없고. 그럼 마룻바닥에서 자겠어요. 아무튼 당신이 마룻바닥에서 잘 수는 없지 않아요. 난 마루에서 자고 싶어요. 지금 당장 말이에요. 그녀가 일어서서 한 발짝 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벼랑간 찢어지는 듯한 심한 고통이 일시의 힘과 결단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듯 그녀는 높은 신음소리와 더불어 다시 침대 위에 쓰러졌다. 샤토프는 옆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마리는 베개 속에다 얼굴을 파묻고 갑자기 그의 손을 잡고 힘껏 쥐어뜯고 비틀기 시작했다. 이렇게 1분가량 계속되었다. 마리, 당신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곳에 프리젤리란 의사가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대단히... 내가 그 사람한테 달려가 볼까? 바보 같은 소리. 뭐가 바보 같은 소리지? 말해봐, 마리. 대관절 어디가 아픈 거지? 못하면 찜질하면, 이를테면 배에다. 그런 일이라면 의사가 없어도 나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겨자떡이라도. 그건 도대체 뭐예요?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놀란 듯 남자의 얼굴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말투로 이렇게 물었다. 아니, 무슨 일을 말하는 거지, 말이. 샤토프는 납득이 가지 않는 듯 이렇게 되물었다. 무엇을 묻고 있었지? 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통 갈피를 못 잡겠군. 말이, 용서해줘. 난 뭐가 뭔지 통 모르겠어. 네, 그만두세요. 당신이 알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우습지 않아요. 하고 그녀는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뭐라도 좋으니 얘기해 주세요. 방안을 거닐면서 말해줘요. 그렇게 옆에 멀거니 서서 내 얼굴을 보지 마세요. 이건 내가 특별히 두 손 모아 부탁드리는 거예요.
샤토프는 그녀를 보지 않도록 애쓰면서 반면 마룻바닥을 열심히 내려다보면서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실은 말이 화내지 말아줘. 실은 가까운 곳에 송아지 고기와 차가 있는데 아까 당신이 먹은 게 너무 적어서. 그녀는 꺼림칙하고 악의 어린 태도로 손을 내흔들었다. 샤토프는 절망한 듯 말을 꿀꺽 삼켰다. 들어보세요. 난 합리적인 조합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재본소를 차릴 생각이에요. 당신은 이곳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떠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원 어림도 없는 일이야, 말이. 이 고장 사람들은 책을 통 읽지를 않아요. 그리고 책이라곤 통 볼 수도 없고. 게다가 그 녀석이 재본일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고. 그 녀석이라니 누구요? 이 마을의 독자와 이 마을의 주민 전체를 지적한 거야, 말이. 그러면 똑똑히 말해야죠. 그 녀석이라니. 누가 그 녀석인지 알 수 없잖아요. 문법을 통 모르시는군. 그것은 말의 기분에 달린 거야, 말이. 하고 샤토프는 중얼거렸다. 그런 기분은 어디다가 버리세요. 이젠 지쳐버렸어. 왜 이곳 주민인지 독자들이 재본일을 하지 않아요? 그건 독서와 재본, 인지 발전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시대, 더욱이 커다란 시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야. 처음엔 인간이 조금씩 책을 읽는 법을 배웠을 테고, 물론 그것도 몇백 년이란 장고한 시일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이윽고 하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책을 찢어지고 헤어진 채로 내동댕이 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재본 그 자체는 책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고 있어. 단순히 읽는다는 사실만 즐길 게 아니라 진지한 사업처럼 여기는 표시란 말이야. 러시아는 아직 이런 시기까진 이르지 못했어. 유럽은 벌써 전부터 재본하고 있지만. 그건 좀 현학자의 냄새가 풍기지만 그런대로 제법 말을 잘 하시네요. 뭔가 3년 전의 일이 되살아나는 것 같군요. 당신은 3년 전에도 대단히 기지가 풍부했어요. 이 말도 예전에 툭툭 쏘아붙이는 제멋대로의 글귀처럼 역시 귀찮다는 말투였다. 말이, 샤토프는 감격 어린 어조로 이렇게 아내를 향해 말을 이었다. 오, 말이, 이 3년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당신은 내가 변절했다고 나를 몹시 경멸했다면서. 그러나 도대체 내가 누구를 버렸다는 거지? 산 생명의 적이란 말이야. 자기 자신의 독립성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자유주의자지. 사상의 노예, 개성과 자유의 적, 죽은 시체와 썩은 살덩어리의 선전자지. 그네들이 갖고 있는 게 뭐지? 노쇠와 중용이란 말이야. 가장 천하고 비굴한 범용이지. 시기심에 가득 찬 평등, 자기의 존엄성을 갖지 않는 평등, 노예가 의식하는 것 같은 평등. 1793년에 프랑스 사람들이 의식했던 그런 평등주의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분을 잡치게 하는 것은 어딜 가나 구역질나는 녀석들만 득실거리고 있는 일이야. 구역질나는 더러운 녀석들. 그래요. 구역질나는 녀석들이 많아요. 마리는 병적인 어조로 찢어지듯 이렇게 덧붙였다. 그녀는 지친 하지만 타는 듯한 시선으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좀 비스듬히 베개에 머리를 던진 채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무서운 듯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해스칼 대로 해스했고 입술은 헐어 메말랐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군, 마리. 그렇게 생각해. 하고 샤토프는 외쳤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어 부정의 표시를 나타내려 했으나 돌연 전과 같은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다시 얼굴을 베개에다 파묻고 거의 1분가량 죽을 힘을 다해 무서운 나머지 달려온 샤토프의 손을 아파 못 견디도록 꽉 누르기 시작했다. 마리, 이건 아주 중태 있는지 모르겠구려. 응, 마리. 가만히 계세요. 난 싫어요. 다시 되돌아 누우면서 그녀는 광포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런 동정어린 눈으로 나의 얼굴을 보지 마세요. 방안을 거닐면서 뭔가 얘기해 주세요. 얘기를. 샤토프는 흡사 길 잃은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또 무엇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여보,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까다롭고 초조한 빛을 띠며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서 불쑥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어느 상인의 점포에 나가지. 말이, 난 마음만 내키면 이곳에서 좋은 돈벌이를 할 수 있어. 참 반가운 일이군요. 아, 말이, 그런 식으로 생각지 말아줘. 내가 말한 것은 다만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세요. 무슨 선전이라도. 정말 당신은 무엇인가 선전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사람인걸. 그런 성격이에요. 하나님을 선전하고 있어, 말이. 자신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난 도무지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만두자, 말이. 그건 나중에 말하기로 하지. 그럼 이곳에 있었던 마리아 찌모페의 분하란 도대체 누구죠? 그것도 나중에 말하지, 말이.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하지 마세요. 저 살인은 저 녀석들의 흉악한 짓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틀림없이 그래. 샤토프는 이를 악물며 갈았다. 마리는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병적인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말이에요. 절대로. 또다시 그녀는 전과 같은 발작적인 고통에 못 이겨 침대 위에 털썩 쓰러졌다. 벌써 3번째다. 그러나 이번의 신음소리는 전보다 더 높았고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아, 정말 당신은 참을 수 없는 사람이군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군요. 그녀는 이제 자기가 자신을 가엾게 여길 겨를도 없었다. 위에서 몸을 굽혀 서 있는 샤토프를 밀어내면서 정신없이 뒹구는 것이었다. 말이, 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 걸어서 얘기해도 좋아. 아, 정말 당신은 무엇이 시작됐는지 몰라요. 무엇이 시작됐어. 무엇이 시작됐지, 말이. 아, 내가 어떻게 안담. 대간절 여기서 내가 뭘 안단 말이. 아, 저주받을 여자. 처음부터 죄다 송두리째 저주하겠어. 말이, 정말 무엇이 시작됐어. 당신이 말해줘야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당신은 추상적이고 쓸데없는 소리만 짓거리는군요. 이 세상 일체를 죄다 저주하겠어. 말이. 이 여자가 미쳐버리는 게 아닌가 하고 그는 열심히 생각했다. 당신도 그만하면 알 수 있을 것이 아니에요. 해산의 진통이에요. 무서운 병적인 분노에 온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남자를 노려보며 그녀는 몸을 절반 일으켰다. 지금부터 저주해도 좋아요. 이 갓난애기를. 말이. 그제야 겨우 일의 진상을 깨닫고 샤토프는 소리쳤다. 말이.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 그는 갑자기 제정신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단호한 결심을 얼굴에 나타내면서 모자를 집어들었다.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알았다면 당신한테 올 리도 없어요. 아직 열흘이 남았다고 해서. 당신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산파를 부르러. 난 곤충을 팔아야지. 지금은 무엇보다 돈이 필요한 거야.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산파는 부르지 마세요. 그냥 돌봐줄 여자면 돼요. 어느 할머니라도 좋아요. 지갑에 80코페이가가 있으니 시골 여자들은 산파 없이도 아기를 낳는데 그러다 죽으면 그 편이 좋아요. 산파도 온다. 할머니도 온다. 그러나 난 너를 혼자 남겨두고 갈 수는 없어. 말이. 그러나 나중에 거들어줄 사람이 없이 혼자 남겨두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가는 편이 낫겠다고 그저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마리의 격한 분노를 무릅쓰고 그 신음소리도 그 환한 외침소리에도 귀를 돌려버리고 오직 자기의 빠른 걸음에 온 희망을 걸면서 후다닥 층계를 뛰어내려갔다. 3. 제일 먼저 키릴로프한테로 달려갔다. 밤 1시경이었다. 키릴로프는 방 한복판에 서 있었다. 키릴로프, 아내가 해산을 하고 있어. 아니, 무슨 얘기지? 해산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린애를 낳고 있단 말이야. 자네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금 막 진통이 시작됐어. 산파가 필요한 거야.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 필요한 거야. 지금 당장. 지금 불러서 옳는지 모르겠군. 자네 집엔 노파들이 많았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난 해산에는 전혀 속수무책인데 하고 키릴로프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대답했다. 말하자면 내가 해산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남의 해산을 돕는 일이 서투르단 말이야. 아니야, 할 수 없단 말이지.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군. 말하자면 자네가 해산을 거들어주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노파가 필요한 거야. 노파가. 난 여자를 부탁하는 거야. 간호부나 하녀를. 할머니는 부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안 돼. 만약 원한다면 대신 내가
아, 그건 안 돼. 난 지금 비르긴스카야한테로, 저 산파한테로 갈 테야. 그 독보 말이지. 그래, 키릴로프. 그렇지만 그 여자가 제일 잘한다네. 아, 게다가 그같이 위대한 신비. 새로운 생명의 출현이 경건과 환희도 없이 혐오와 욕설과 모독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여보게, 그녀는 벌써부터 어린애를 저주하고 있다네. 혹시 원한다면 내가… 안 돼, 안 돼. 내가 달려가는 동안… 걱정 없어. 나는 비르긴스카야를 끌고 올 테니. 내가 달려가는 동안 자넨 종종 내 방의 층계로 올라가서 조용히 아내 동정에 귀를 기울여 주게나. 하지만 절대로 안으로 들어가선 안 돼. 아내가 놀랄 테니. 무슨 일이 있든 들어가면 못 써. 다만 밖에서 듣기만 하게. 아주 무서운 일이 없다곤 장담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만일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면 그땐 들어가도 좋아. 알았어. 돈은 또 일루블이 있어. 자, 여기 있어. 난 내일 닭을 사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원치 않아. 빨리 가보게. 온 힘을 다해 달려가 보게. 사모바르는 밤새껏 끓고 있을 테니. 키릴로프는 샤토프에 관련된 동지들의 계획을 조금도 몰랐다. 게다가 전부터 샤토프의 몸에 닥쳐오는 위험의 도수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샤토프와 저 한패들 간에 오래전부터의 어떤 의무관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 자신도 외국에 있을 적에 어떤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간 이 일에 관계한 일이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일체의 의탁을 아주 포기하여 온갖 일, 특히 공동의 사업에서 완전히 몸을 빼고 명상생활에 몰두해버렸던 것이다. 표트르 베르오벤스키는 회의석상에서 키릴로프가 주어진 순간에 샤토프의 사건을 인수할지 어떨지 확인하기 위해 리프친과 동행하여 갔지만 키릴로프와의 대화 중 샤토프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비추지 않았다. 아마 그런 일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옹졸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을 게고 또 키릴로프를 송두리째 믿을 수 있는 인간이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릴 내일까지 키릴로프가 어떻게 하든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자. 적어도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키릴로프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음에 틀림없으리라. 리프친은 리프친대로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토프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음을 충분히 눈치를 못 챈 건 아니지만 항의를 하기엔 너무나도 흥분해 있었던 것이다. 샤토프는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무라비나야 거리를 향해 달려갔다. 끝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저주하면서 비르긴스키네 집에서 한동안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두들 벌써 오래전부터 잠이 든 듯했다. 그러나 샤토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껏 덧창을 계속 두드렸다. 마당에서 쇠사슬에 매인 개가 금방 덤벼들듯이 저기의 찬소리로 짖어대자 온 동네의 개들도 그 소리에 덩달아 짖어댔다. 마치 무서운 개의 합창이 시작된 것 같았다. 웬일로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요? 대간절 무슨 용무가 있소? 마침내 창문에서 주인 비르긴스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덧창이 열리고 계속해서 통풍창도 열렸다. 거기 있는 게 누구야? 어느 빌어먹을 자식이야? 이번엔 비르긴스키의 친척벌이 되는 노처녀의 아기에 찬 쨍쨍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샤토프요. 집사람이 돌아와서 지금 해산하고 있는 중이요. 해산이고 뭐고 멋대로 하라지. 썩 물러가요. 난 아리나 뿌로호로브나를 모시러 왔어요. 아리나 뿌로호로브나를 모셔가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소. 아리나 뿌로호로브나는 어떤 사람한테나 가는 분이 아니에요. 밤에 나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얼른 마크세이바한테로 가요. 그리고 떠들지 말아요. 바싹바싹 애태우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르긴스키가 말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노처녀는 그를 밀어제치며 여간에서 양보하려 들지 않았다. 난 돌아가지 않겠소. 하고 샤토프는 또 고함을 질렀다. 기다려주게, 기다려주게. 겨우 노처녀를 달래고 나서 비르긴스키는 이렇게 외쳤다. 샤토프, 부탁인데 5분만 기다려주게. 내가 아리나 뿌로호로브나를 깨울 테니 제발 두드리거나 고함을 지르지 말게. 아, 어쩌면 이렇게 무서운 일. 끝없는 5분이라는 시간이 다시 지나자 아리나 뿌로호로브나가 그 모습을 나타냈다. 당신한테로 부인이 돌아왔다고요? 하는 그녀의 소리가 통풍창에서 들렸다. 놀랍게도 그 소리에는 조금도 악의가 없고 여느 때의 버릇대로 다소 명령조로 들렸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아리나 프로호로브나로서는 그밖에 다르게 얘기할 수는 없었다. 네, 집사람이 해산을 합니다. 마리아 이그나찌에브나가? 예, 마리아 이그나찌에브나가 말입니다. 물론 마리아 이그나찌에브나죠. 잠깐 침묵이 엄습했다. 샤토프는 기다리고 있었다. 집안에서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다. 부인께서 오신 지 오래됐어요. 또 마담 비르긴스카야가 이렇게 물었다. 오늘 저녁 8시에 왔습니다. 어서 좀 빨리 부탁합니다.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의논이라도 하고 있는 듯 싶었다. 보세요. 당신은 잘못 생각한 게 아닙니까? 그녀가 직접 당신을 나한테 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보낸 건 아닙니다. 그녀는 나한테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으려고 그저 할머니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내가 모든 걸 지불할 테니까요. 좋아요. 지불하든 말든 내가 가보죠. 난 마리아 이그나찌에브나의 독립적인 기상에 늘 감탄하고 있었어요. 비록 그분이 나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당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이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죄다 말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도 역시 너그러운 점이 있군. 램신네 집으로 달려가면서 샤토프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 주의와 인간성, 이것은 많은 점에서 전혀 서로가 다른 두 개의 사물일는지 몰라. 난 저 사람들에게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있을는지 몰라. 모두가 나쁜 것이다. 모두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람신네 집에서는 그렇게 오래 두드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놀랍게도 그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속옷 한 장만을 입은 채 맨발로 감기의 위험도 무릅쓰고 통풍창을 열었다. 그는 무척 만사에 대해서 의심이 깊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는 여간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었다. 그러나 이렇게 눈을 뜨자 민감하고 재빨리 튀어나온 데는 또 그대로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람씨는 오늘 저녁에 동지들의 모임 때문에 저녁 내내 전전긍긍했고 또 여태껏 그 흥분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누군가 원치도 부르지도 않은 손님들이 몇몇 밀어닥칠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샤토프가 밀고 한다는 정보가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혔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벼랑간 일부러 노린 듯 창문을 맹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그는 샤토프의 모습을 보자 겁에 질려 당장 통풍창을 쾅 하고 닫고는 침대 쪽으로 달려가 버렸다. 샤토프는 창문을 부서져라 맹렬하게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그렇게 창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야? 이윽고 샤토프 혼자만 온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2분가량 지나서 다시 한번 통풍창을 열려고 결심한 람씨는 두려움에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이렇게 엄하게 소리쳤다. 자, 여기 자네 곤청이 있어. 이걸 도로 가져가고 15루블을 내놓아라. 그건 대간절 어떻게 된 거야? 자넨 술 취한 게 아니야. 그건 마치 강도같이 안 나. 난 방금 감기에 걸렸어. 잠깐 기다리게. 내 잠옷을 걸치고 오게. 당장 15루블만 돌려주게. 돌려주지 않으면 나는 날이 밝을 때까지 두드리고 고함을 칠 작정이야. 나는 이 창문을 부숴버리고 말 테다. 그런 짓을 하면 난 순경을 불러 너를 유치장에 쳐넣겠어. 넌 나를 벙어리로 생각하나? 나라고 해서 순경을 못 부를 줄 아나? 도대체 누가 순경을 무섭게 생각해야 하나? 너냐? 아니면 나란 말인가? 자넨 그런 비열한 신념을 품을 수 있어. 자네가 무슨 암시를 하는지 나도 알고 있어. 자, 기다려. 부탁이니 문을 때리지 말아줘. 자, 생각 좀 하게. 누가 밤중에 돈을 갖고 있느냐 말이야. 무슨 일로 돈이 필요한 거야? 만일 자네가 술 취하지 않았다면 말이지. 집사람이 돌아왔어. 그래도 난 너에게 10루블을 감해준 거야. 여태껏 한 번도 싸본 일이 없지만 자, 이 곤청을 받아라. 당장 받아. 람씨는 기계적으로 통풍창으로 손을 내밀고 곤청을 받아들었다. 그는 잠깐 말없이 있더니 벼랑간 통풍창에서 목을 내밀고 마치 등골에 오한이라도 느낀 듯이 정신없이 이렇게 짓거렸다. 자넨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내가 돌아왔다니. 멀쩡한 거짓말. 그건 어딘지 도망치려는 속셈이지. 이 멍청이, 내가 어딜 도망간다는 거야. 그건 너희들의 표트루 베르호벤스키가 도망치는 거지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난 이제 방금 산파인 비르긴스카야한테도 다녀왔어. 그녀는 K 승낙해줬어. 못하면 물어보면 되잖아. 아내는 지금 무척 고통을 받고 있어. 정말 돈이 필요한 거야. 자, 얼른 내놓아라. 온갖 복잡한 상념이 마치 불꽃처럼 얌신의 재빠른 머릿속에서 번쩍거렸다. 사태는 완전히 일변했다. 그러나 공포의 일념은 냉정한 판단을 허락지 않았다. 하지만 어떡해. 자넨 아내하고 같이 산 건 아니잖아. 그런 걸 물어보면 난 너의 대갈통을 부숴버릴 테다. 아, 이거 참 실례했어. 아니야, 이해하겠어. 어쨌든 아연실색했을 따름이야. 아무튼 알겠어. 하지만 정말 아리나 프로호로브나가 자네한테로 갈지. 자넨 방금 그녀가 떠났다고 했지. 이봐, 그건 거짓말이야. 그것 보게. 자넨 하나하나 거짓말만 하고 있지 않냐 말이야. 그녀는 지금쯤 틀림없이 아내 옆에 앉아 있을 거야. 그만큼 우물쭈물했으면 됐어. 자네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난 바보가 아니다. 실례지만 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는 이제는 뭐가 뭔지 통분간할 수 없이 자신을 잃고 세 번째로 다시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샤토프는 마치 울부짖듯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래서 그는 성급히 목을 내밀었다. 이봐, 이건 순전한 인권침해가 아닌가? 도대체 자넨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응? 무엇을 말이야? 똑똑히 말해보게. 그리고 좀 생각해보게.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알아두게. 지금은 한밤중이야. 15루블의 돈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이 멍청이 같은 녀석아. 그러나 난 전혀 곤총을 돌려받고 싶지 않아. 자네한텐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거야. 자넨 물건을 샀을 뿐이야. 그것으로 얘긴 끝난 거다. 그런 걸 요구할 권리는 없어. 그리고 난 그만한 돈을 한밤중에 마련할 재간이 없어. 어디서 내가 그런 돈을 마련한단 말이야. 자넨 늘 돈을 갖고 있어. 난 10루블을 감해준다고 하지 않았나. 이 유대인 같은 녀석아. 내일 모레 오게. 알겠나? 모레 아침. 정각 12시에 오게. 그땐 깨끗이 모두 마련해 줄게. 알겠나? 샤토프는 세 번째로 난폭하게 창문을 두드렸다. 그럼 10루블을 주게. 그리고 내일 아침 날이 새기 전에 5루블을. 안 돼. 모레 아침에 5루블이야. 내일은 무슨 일이 있든 안 돼. 어쨌든 오지 않는 게 좋아. 오지 않는 게 상수야. 에잇, 이 죽일 놈아. 10루블 줘. 뭐 때문에 넌 그렇게 욕하는 거냐. 어쨌든 기다려. 불을 켜야지. 이것 봐. 유리를 깨뜨리지 않았냐 말이야. 한밤중에 그렇게 꽝꽝 창문을 두드리는 녀석이 어디 있어. 자, 하고 그는 창문에서 지폐를 내밀었다. 샤토프는 재빨리 받았다. 지폐 5루블이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죽인다 해도 어쩔 수 없어. 모레는 이럭저럭 될 것 같지만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해. 돌아가지 않을 테야. 하고 샤토프가 외쳤다. 자, 이걸 받게. 한 장 더. 알겠어. 한 장 더 있지. 이젠 그 이상 절대로 안 돼. 자네가 목청이 터지도록 고함 질러도 난 내놓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 무슨 일이 있든 내놓지 않겠어. 절대로. 그는 전우를 읽고 문자 그대로 무아지경에 빠져 땀을 뻘뻘 흘렸다. 그가 나중에 내민 지폐는 1루블짜리 2장이었다. 이렇게 샤토프의 손에는 합계 7루블의 돈이 쥐어졌다. 그럼 멋대로 하게. 내일 또 올 테니까. 얌신, 8루블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마구 두들겨 줄 테다. 난 집에 있지도 않을 거야. 바보. 하고 얌신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잠깐 기다려. 벌써 가기 시작한 샤토프의 등 뒤에서 그는 미친 듯이 외쳤다. 기다려. 되돌아오게. 자네 아내가 돌아왔다는 게 사실이냐? 멍청이. 샤토프는 침을 탁 뱉곤 힘껏 자기 집을 향해 뛰어갔다. 4. 미리 얘기해두지만 아리나 프로호로브나는 어제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에 대해선 통 모르고 있었다. 비르긴스키는 심한 타격을 받아 마치 기운이라도 빠진 듯 맥없이 집으로 돌아왔으므로 오늘 저녁에 결의사항을 아내에게 전해줄 용기마저 잃었다. 그러나 역시 참기 어려웠음인지 사실의 절반만은 밝혀주었다. 말하자면 샤토프는 틀림없이 밀고 할 거다 하는 베르호벤스키가 비춘 소식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이 소식은 충분히 신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리나 프로호로브나는 기겁을 하며 놀랐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샤토프가 모시러 달려왔을 때 간밤에 한 사람의 산모를 상대로 밤을 새며 복가되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곧 떠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이다. 그녀는 늘 저 쓰레기 같은 샤토프 녀석은 틀림없이 사회적으로 비굴한 일을 저지를 것이다 하고 굳게 믿고 있었으나 마리아 이그나치 예브나의 도착은 사건의 새로운 빛을 비춰주었다. 샤토프의 놀란 태도나 구원을 바라는 절망적인 애원의 어조는 확실히 이 배반자의 감정이 전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만 배반하려고 마음먹었던 인간이라면 지금 실제로 샤토프가 보여준 태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었을 것이다. 아무튼 아리나 뿌로호로브나는 만사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비르긴스키는 처의 결단에 대해서 그야말로 흡족했다. 마치 16관가량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종의 희망마저 샘솟았다. 사실 샤토프의 태도는 베르호벤스키의 상상하고는 조금도 일치하는 데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과연 샤토프의 상상은 틀리질 않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리나 뿌로호로브나가 벌써 마리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 오자 즉시 계단 밑에서 멍하니 서 있는 끼릴로프를 바보 취급하듯 내쫓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를 구면으로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마리와 재빨리 첫 대면의 인사를 마쳤다. 3부는 무섭도록 험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즉 정신이 혼란되고 악의에 찬 가냘픈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아리나 뿌로호로브나는 겨우 5분 동안에 3부의 온갖 반항을 완전히 억눌러 버렸다. 당신은 고급 산파가 싫다느니 하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샤토프가 들어온 순간 그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얘기예요. 당신의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저 어떤 노파, 어리숙한 노파의 도움을 받으면 10분의 5까지 나쁜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걸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고급 산파를 대는 것보다 한결 뒤끝이 시끄럽고 필요 이상으로 돈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 나를 고급 산파로 생각하는 거죠? 뭐 지불은 나중에라도 좋아요. 당신한테서 나머지 돈은 받지도 않겠어요. 그리고 순산을 보증하겠어요. 나한테 걸리면 죽는 일이라고는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지독한 걸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갓난애기는 내일이라도 당장 양육소로 보내 그 다음 한참 지나서 시골로 양육시키러 보내겠어요. 그러면 만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당신도 건강히 회복해서 어딘가 부끄럽지 않은 직업을 얻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극히 짧은 시일 내에 샤토프에게 방센이 그 외 여러 가지 지출을 갚아줄 수 없게 되는 셈이죠. 지출이라 해야 뭐 얼마 되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말하는 건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난 그분들한테 그렇게 폐를 끼칠 권리가 없어요. 그거야 도리에 맞고 또 훌륭한 시민다운 감정이죠. 하지만 내 말을 들어보세요. 만약 샤토프가 어리석은 공상가에서 뛰어나와 조금이라도 올바른 사상가가 된다면 샤토프는 무엇 하나 잃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북을 치며 헐떡벌떡 혓바닥을 축 내리뜨리면서 온 마을을 뛰어 돌아다니는 짓만 안 해도 좋을 겁니다. 그분은 옆에서 두 손을 꽉 움켜잡지 않으면 아마 내일 새벽녘까지 이 마을의 의사를 죄다 두드려 깨울 겁니다. 정말 아까도 우리 동네의 개라는 개는 모조리 깨웠던 거예요. 의사는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내맡겼어요. 그러나 노파쯤은 시중 들기 위해서 고용해도 좋겠죠. 돈이 얼마 들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저분도 바보 같은 흉내만 낼 게 아니라 무슨 일에 도움이 되겠죠. 손도 있고 다리도 있으니까요. 약방에 달려가는 일쯤은 하겠죠. 은혜를 입히면서 당신의 감정을 모욕하는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은혜란 말이에요. 당신을 이런 처지로 떨어뜨린 건 저분이 아닙니까? 당신이 남의 가정교사를 했을 때 당신하고 결혼하겠다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가족들과 싸움을 시킨 것도 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좀 들어서 압니다. 게다가 저분은 지금도 미친 것처럼 날아와서 온 거리가 떠나가도록 고함을 질렀답니다. 난 아무한테도 얽매인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내 주의 때문에 당신을 생각해서 왔던 거예요. 나는 집을 나서기 전에 이 일을 저분한테 선언했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난 그냥 물러가겠습니다.
다만 어떤 불행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행쯤은 쉽게 피할 수 있지만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서기까지 했다. 마리는 정말 의지할 수 없는 몸이고 또 꽤 고통을 당해왔고 게다가 임박해오는 해산을 두려워하는 일념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녀를 돌려보낼 용기가 선뜻 내키질 않았다. 그러나 마리는 이 여자가 느닷없이 미워 못 견딜 지경이었다. 이 여자의 말은 통 방향이 달랐다. 마리의 가슴 속에 얹혀있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어리숙한 노파에게 몸을 맡긴다면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는지 모를 것이다. 하는 예언이 마침내 혐오의 감정을 정복했던 것이다. 그 대신 샤토프에 대해서는 이 순간부터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게 더욱 가차없이 되었다. 끝내는 자기를 바라보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 쪽으로 몸을 돌리는 일조차 금해버렸다. 진통은 더해갔다. 저주의 소리와 욕설이 점점 난폭해졌다. 에이, 저분을 밖으로 쫓아버립시다. 하고 아리나 뿌로호로 분하가 잘라 말했다. 저 얼굴빛, 흡사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 당신에게 공포를 줄 따름입니다. 대간절 당신한테 무슨 용무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이상한 분이잖아요. 마치 희극 같군요. 샤토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든 대답하지 않으려고 굳게 다짐했던 것이다. 나는 이런 때 바보처럼 멍청한 아기 아빠들을 곧잘 보죠. 역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는가 보죠. 그러나 그런 것은 뭐니 해도 그만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때리세요. 병신이 되도록 말이에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난 싫어요. 싫어. 하고 마리는 울부짖었다. 만일 당신 자신이 분별을 잃지 않았더라면 난 뭔가 한마디 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것쯤은 당신도 알만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경우에 난 당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어쨌든 용건만 말합시다. 보세요. 무슨 준비라도 돼 있나요? 샤토프,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당신이 대답해 주세요. 이를테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 주십시오. 그럼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군요. 그녀는 꼭 없어서는 안 될 물건만을 죄다 열거했다. 여기서 그녀의 고려의 정당함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골방살림의 해상과도 같이 가장 필요한 것만 제안하여 말했던 것이다. 두어 가지 물건이 샤토프의 방에서 발견되었다. 마리는 열쇠를 끄집어내어 샤토프 앞으로 내밀면서 자기 가방 속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여는데 익숙하지 않아 꽤 시간을 허비하면서 꾸물꾸물했다. 마리는 전우를 잃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아리나 뿌로호로브나는 달려가서 열쇠를 낚아채려고 하자 마리는 그녀한테 자기 가방을 보여주기가 싫었음인지 무서운 소리로 부르짖으며 가방은 샤토프만이 열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어떤 물건은 키릴로프한테로 가지러 가야 했다. 샤토프는 몸을 획 돌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녀는 미친 듯이 난폭한 소리를 지르며 그를 불러세웠다. 샤토프가 되돌아와서 잠시 동안만 꼭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갈 뿐이고 곧 돌아온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겨우 안도의 빛을 보였다. 아, 당신의 기분을 맞추기란 참 어렵군요. 하고 아리나 뿌로호로브나가 깔깔 웃었다. 벽 쪽으로 몸을 돌려 얼굴도 보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잠깐만이라도 옆을 떠나지 말라고 울어대니 참. 그런 일을 하면 저분이 또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할는지 몰라요. 자, 어서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말고 또 눈을 문지르지도 마세요. 나도 웃고 있잖아요. 그분은 절대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쯧쯧. 그분이 양같이 당신한테 홀딱 반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헐레벌떡 혓바닥을 축 내리뜨리면서 온 거리를 뛰어다니며 동네 계란개를 죄다 깨우는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 집 창문도 때려 부셨어요. 5. 샤토프가 들어갔을 때 키릴로프는 여전히 방 안을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거닐고 있었다. 완전히 방심 상태에 빠진 듯 싶었다. 마리가 도착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듯 상대방의 말을 들어도 그 뜻을 통 모르는 것 같았다. 아, 그렇지. 이때까지 몰두한 어떤 상념에서 겨우 얼마 동안 자기 마음을 되찾았음인지 그는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듯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할머니, 아내였던가? 할머니였던가? 아니, 좀 기다리게. 아내와 할머니 둘 다였지? 그래, 생각난다. 갔다 왔어. 할머니는 오긴 오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 베개를 가져가게. 그리고 또 뭐지? 잠깐만 기다리게, 샤토프.
자넨 가끔 영원한 조화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나? 여보게, 키릴로프. 자넨 앞으로 밤에 자지 않는 습관을 버려야만 할 것 같아. 키릴로프는 마침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상스럽게도 여느 때보다 한결 유창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보아하니 그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사상을 완전히 공식화한 것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다 적어두었을는지 모른다. 몇 초라는 시간이 있다네. 그것은 한 번에 5초나 6초밖에 계속되지 않지만 그때 호련히 완전히 획득된 영원한 조화의 존재를 직감하는 거지. 그것은 지상의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지상의 모습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것이라네. 육체의 변화를 겪거나 죽어야만 하지. 이 감정은 선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어. 그건 마치 전 자연을 갑자기 지각하고서 갑자기 그래,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세상을 창조한 신은 창조의 날이 끝날 때마다 그래, 이것이 진실이며 이것이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지. 이것은 감격이 아니라 그냥 기쁨일 뿐이야.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게 돼. 왜냐하면 용서할 게 없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사랑 이상의 것이거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이것이 무서울 정도로 선명하고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거야. 만약 5초 이상 지속된다면 영혼은 견디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 틀림없어. 나는 이 5초 동안의 삶을 사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모두를 내줄 수도 있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10초를 견뎌내려면 육체적으로 변화를 겪어야만 해. 나는 인간이 아이를 낳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아이들은 무슨 소용이고 발전은 무슨 소용이 있겠나. 복음서에도 부활의 날에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게 될 것이고 모두들 하나님의 천사가 될 것이라고 쓰여 있다네. 그건 암시야. 자네 아내는 출산 중이지. 키릴로프, 그런 증상이 자주 있나? 사흘에 한 번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있고 그렇네. 자네 혹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 아닌가? 아니. 그럼 곧 있을 거야. 조심하게나, 키릴로프. 뇌전증은 꼭 그런 식으로 시작된다고 남한테서 들은 일이 있네. 난 어떤 뇌전증 환자한테서 발작 전의 감각을 상세하게 들은 일이 있는데 바로 자네가 얘기한 것과 똑같아네. 이 친구도 역시 5초 동안이라고 지정하고 그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말하더군. 여보게, 마호메트가 물주전자에서 물이 흘러나오기도 전에 말을 타고 천국을 일주했다는 얘기를 상상해보게. 물주전자, 이것이 그 5초간이라네. 자네의 영원한 조화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 더욱이 마호메트도 뇌전증 환자였으니까. 조심하게, 키릴로프. 뇌전증이야. 이젠 글렀어. 키릴로프는 조용히 미소를 띄었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샤토프는 심부름을 가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불려가기도 했다. 마리의 자기 생명에 대한 공포감이 이젠 극도에 달했다. 그녀는 살고 싶다. 꼭 무슨 일이 있든 살고 싶다고 외쳤다. 그리고 죽는 것이 두렵다고 되뇌었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라고 되풀이도 했다. 만일 아리나 뿌로호로브나가 없었더라면 아마 사태는 악화되었을는지 모른다. 조금씩 그녀는 산모를 완전히 휘어잡고 말았다. 산모는 마치 어린애처럼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복종하게 되었다. 아리나 뿌로호로브나는 부드럽다기보다 오히려 엄격하게 산모를 닦아세웠지만 그 대신 일은 정말 척척 거침없이 잘 처리했다. 이윽고 날이 새기 시작했다. 돌연 아리나 뿌로호로브나는 샤토프가 계단 쪽으로 금방 달려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웃음을 터뜨렸다. 마리도 역시 심술궂고 독이 어린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이 웃음의 덕분으로 뭔가 기분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드디어 샤토프는 방에서 영영 쫓겨나고 말았다. 축축하고 차가운 아침이었다. 그는 어제 저녁 에르켈리가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구석벽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 마치 나뭇잎처럼 파르르 떨며 무서운 상념을 열심히 억제하고 있었다. 그래도 그의 마음은 곧잘 꿈속에서나 경험하듯 다만 그 떠오르는 상념을 잡으려고만 했다. 온갖 복잡한 공상은 쉴 새 없이 그를 유혹했고 또 쉴 새 없이 썩은 시로리처럼 툭툭 잘리우는 것이었다. 방 안에서는 신음소리라기보다는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틀림없이 야수와 같은 외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참기 어렵고 그냥 귀담아 들을 수도 없는 참혹한 소리였다.
그는 귀를 틀어막고 싶었으나 그렇게도 할 수 없었다. 벼랑간 무릎을 꿇더니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마리, 마리. 그러자 또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새로운 외침이었다. 샤토프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아, 그것은 약하디 약한 금이 간 것 같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다. 그는 십자를 긋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리나 프로호로브나의 두 팔에 작고 빨갛고 주름투성이의 생물이 커다란 목소리로 울면서 조그만 손발을 꼼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무서울 정도로 무기력해 보이고 티끌처럼 한 줄기 바람에도 흔들릴 것 같았지만 또한 삶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지기라도 한 듯 큰 소리로 울어대며 자기를 주장하고 있었다. 마리는 정신을 잃은 것처럼 누워있다가 1분쯤 지난 뒤 눈을 뜨고 정말 이상한 시선으로 샤토프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뭔가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그는 아무리 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으며 그녀에게 그런 시선이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아들인가요? 아들인가요? 그녀는 병적인 소리로 아리나 프로호로브나한테 물어봤다. 사내아이예요. 갓난애를 보자기에 싸면서 이쪽은 고함치듯 이렇게 대답했다. 그녀는 갓난애를 감싼 다음 침대에 나란히 놓은 두 베개 사이에다 가로질러 누일 준비를 하려고 갓난애를 잠깐 안아달라고 샤토프한테 넘겨주었다. 마리는 아리나 프로호로브나를 두려워하듯 넌지시 그에게 고갯짓을 했다. 이쪽은 금세 그 뜻을 알아채고 갓난애를 옆으로 가져가 보였다. 아, 정말 귀여운 아기군요. 그녀는 웃음을 지으면서 가냘프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아요. 샤토프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의기양양한 아리나 프로호로브나는 경쾌하게 웃었다. 그 표정이 가관이군. 즐거워하세요, 아리나 프로호로브나. 이것은 정말 위대한 즐거움입니다. 갓난아이에 대한 마리의 몇 마디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 샤토프는 얼간이처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참 위대한 즐거움이란 되간절 뭡니까? 아리나 프로호로브나는 유형수처럼 야단법석을 떨면서 분주히 뒤치다거리를 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새로운 인간의 출현의 비밀입니다. 설명할 길 없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아리나 프로호로브나. 당신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샤토프는 환희에 넘쳐 조리가 서지 않는 소리를 마치 단내를 맡은 사람처럼 짓거렸다. 머릿속에서 뭔가 허이적거리다가 그것이 불쑥 가슴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과 흡사했다. 이때까지 두 사람만이 있었던 곳에 불쑥 제3의 인간이 새로운 영혼이 생겨났다. 그것은 인간의 손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흠이 없이 완전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사랑. 정말 무서울 지경입니다. 이보다 훌륭한 것은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군요. 그건 단순히 유기체의 발전이에요. 신비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어요. 아리나 프로호로브나는 진정으로 유쾌하게 껄껄 웃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한 마리의 파리도 신비하게 생각되는 거죠. 어쨌든 말이죠. 잉여인간은 탄생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일체의 사물을 불에 달구어 잘 두드려서 그러한 인간을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야죠. 어린애를 낳는다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런 애들이 내일 모레엔 당장 육아원으로 끌려가서 더욱이 또 꼭 그렇게 해야죠. 난 절대로 이 애를 육아원으로 보내지 않겠소. 뚫어져라 마룻바닥을 응시하면서 샤토프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 양자로 삼을 작정이에요. 이 애는 처음부터 내 자식이요. 물론 이 애는 샤토프입니다. 법률상으로 샤토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인류의 은인인 채 내세울 필요는 없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미사 여구를 말하지 않곤 못 베기는 모양이니까요. 암튼 좋아요. 그녀는 겨우 뒤치다거리를 마쳤다. 그런데 난 이제 물러가야 할 것 같네요. 또 한 번 아침나절에 들르겠어요. 혹시 필요하다면 저녁에라도 오겠어요. 이젠 모든 것이 무사히 끝났으니까 다른 데도 가봐야죠. 벌써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샤토프, 할머니도 오신 것 같군요. 그러나 할머니는 할머니고 당신은 여기를 떠나지 않도록 하세요. 옆에 붙어 있으면 도움되는 일이 있겠죠. 마리아 이그나치 예브나도 당신을 내쫓지는 않겠지요. 참 우스운 소리를 했나 봐요. 샤토프가 대문까지 전송하러 나갔을 때 그녀는 그를 향해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정말 당신은 나를 웃겨줬어요. 나는 평생 잊지 못하겠어요. 돈은 당신한테서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정말 꿈속에도 웃음이 터져나올 지경이군요. 오늘 밤 당신만큼 우스운 사람은 여태까지 본 일도 없어요. 그녀는 아주 만족해서 돌아갔다. 샤토프의 모습이나 그와의 대화로 볼 때 이 인간은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완전한 멍청이라는 것이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그녀는 그 길로 다른 산모를 보러 가면 곧장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으나 비르긴스키한테 알리고 싶어서 일부러 자기 집으로 달려갔다. 말이 그 여잔 잠시 동안 자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어. 내가 보기엔 몹시 고달픈 일이지만 하고 샤토프는 소심하게 말을 끄집어냈다. 난 저 창문 옆에 앉아서 당신을 보고 있겠어. 응? 이렇게 말하곤 그는 긴 의자 뒤에 창문 옆에 가 앉았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산모의 눈에 띄질 않았다. 그러나 1분도 채 못 되어 그녀는 그를 불러 베개자리를 고쳐달라고 안타까운 말씨로 부탁했다. 그는 바로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가 난 듯이 벽을 쳐다보았다. 그렇게 말고요. 그렇게 말고요. 어쩌면 그렇게도 손이 서투르담. 샤토프는 또 바로잡았다. 내 쪽으로 몸을 굽히세요.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녀는 느닷없이 기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몸이 화끈 달아올랐으나 시키는 대로 몸을 굽혔다. 좀 더. 그렇게 말고 좀 더 이쪽으로. 그러자 벼랑간 그녀의 왼손이 남자의 목을 미친 듯이 휘감고 말았다. 샤토프는 자기 이마에 힘차고 눅눅한 입술을 느꼈다. 말이 그녀의 입술은 떨었다. 그녀는 입술을 꼭 누르고 있었으나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눈에 빛을 띄우면서 이렇게 말했다. 니콜라이 스타브로기는 악마예요. 그러자 그녀는 다리라도 뚝 잘리운 듯이 얼굴을 베개에다 파묻으면서 쓰러졌다. 그리고 히스테릭하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샤토프의 손을 꽉 쥔 채. 이 순간부터 그녀는 한시도 샤토프를 옆에서 떼어놓질 않았다. 샤토프를 향해 머리맡에 앉아달라고 우격다짐했다. 자기 자신은 별로 말을 건넬 수 없었으나 줄곧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잠옷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벼랑간 철없는 계집애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모든 게 다 새로이 태어난 것 같았다. 샤토프는 때론 어린애처럼 울기도 하며 때론 뜻도 모를 얘기를 기묘하게 숨막힐 듯한 말투로 열심히 짓거려댔다. 그러다가 마리의 손에 입 맞추곤 했다. 그녀는 즐거운 듯 듣고 있었지만 말의 뜻은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러나 힘없는 손으로 남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가르기도 하고 매만지기도 하며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다. 그는 키릴로프에 대한 일이라든가 우리 두 사람은 앞으로 새로이 그리고 영원히 생활을 시작하자는 일이라든가 신의 존재라든가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선량하다는 얘기를 했다.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또다시 갓난아기를 안아다가 바라보는 것이었다. 말이 두 팔에다 갓난아기를 올려놓으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 이젠 낡아빠진 잠꼬대도 굴욕도 송장도 그런 건 죄다 끝나버렸어.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향해 새 사람이 힘껏 일해보자. 응? 그렇지. 그렇군. 이 애한테 무슨 이름을 지어주면 좋지. 말이. 이 애한테 무슨 이름을? 하고 그녀는 놀란 듯이 되물었지만 그 얼굴에는 갑자기 무서운 슬픔의 빛이 나타났다. 그녀는 두 손을 마주치곤 책망하는 눈초리로 샤토프를 쳐다보자 그대로 베개에다 얼굴을 묻었다. 말이, 당신 왜 그래? 슬픈 빛을 감추지 못하는 놀라움을 나타내면서 그는 외쳤다. 당신마저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 얼마나 몰인정한 사람인가요? 말이, 용서해줘. 말이, 난 그저 어떤 이름을 붙였으면 하고 물어보았을 따름이야. 어찌된 일인지 이반이에요. 이반이라고 붙이겠어요. 하고 불같이 타는 듯한 눈물에 젖은 얼굴을 쳐들었다. 대간절 당신은 어떤 다른 무서운 이름을 붙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진정해. 나는 너무 정신이 흩어졌어. 또 그런 지독한 소릴. 정신이 흩어졌다니. 난 장담할 수 있어요. 가령 제가 이 애한테 그런 무서운 이름을 붙이자고 말했다면 당신은 당장 승낙할는지도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눈치도 못 챘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몰인정하고 비열한 사람들일까요? 모두가 말이에요. 모두가. 1분 후에 두 사람이 서로 화해했음은 물론이다. 샤토프는 그녀에게 푹 자라고 권했다.
이윽고 마리는 잠들었으나 남자의 손은 그냥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눈을 뜨곤 했으나 그때마다 혹시 그가 가버리진 않았나 하고 두려운 듯이 그를 바라보다가 또 마침내는 깊은 잠에 들곤 했다. 키릴로프는 노파 한 분을 축하를 위해 보냈다. 그 밖에도 뜨거운 차와 방금 만든 꽃둘레다. 그리고 마리아 이그나찌 예브나 앞으로 하얀 빵이 든 고기 수프를 보내왔다. 산모는 굶주린 듯 고기 수프를 비웠다. 노파는 갓난애의 기저귀를 바꿨다. 마리는 샤토프한테도 꽃둘레따를 먹도록 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 샤토프는 힘에 지쳐 의자에 걸터 앉은 채 마리의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곤히 잠들어 버렸다. 약속대로 찾아온 아리나 뿌로호로 분하는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곤 잠옷 유쾌한 듯이 그들을 불러 깨웠다. 그리고 마리한테는 필요한 일을 몇 마디 이루곤 갓난애를 잠시 검사해 보았다. 그녀는 또 샤토프에게 옆을 떠나지 않도록 일렀다. 그리고 무척 경멸하는 듯한 거만한 빛을 얼굴에 띄우면서 부부를 빈정대더니 아까처럼 만족하게 돌아가 버렸다. 샤토프가 눈을 떴을 땐 이미 날이 완전히 저물었을 무렵이었다. 그는 성급히 촛불을 켜고 노파를 데리러 달려나갔다. 그가 층계에 한 발짝 내디뎠을 때 그를 향해 올라오는 조용하고 유유한 발소리에 그만 그는 몸을 오싹했다. 에르겔리가 돌아온 것이다. 들어가지 마 하고 샤토프가 속삭였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그의 손을 움켜잡고 대문까지 끌어갔다. 여기서 기다리게. 곧 나올 테니. 난 자네 일을 깜빡 잊었네. 아, 자넨 기억을 되살려 주었어. 그는 지나치게 서둘렀다. 그래서 키릴로파한테도 들리질 않고 노파만 불러댔다. 마리는 나를 혼자 내버려 두다니 하고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혔다. 그렇지만 그는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이건 정말로 최후의 일보야. 그다음부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로 낡아빠진 공포 따위는 생각도 말자. 가까스로 마리를 납득시켜 정각 9시에 틀림없이 돌아온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열렬하게 그녀에게 입맞추고 또 갓난애한테도 입맞춘 다음 에르겔리에게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스쿠보레시니키에 있는 스타브로긴 공원으로 향해 떠났다. 그곳은 1년 전 그가 위탁받은 인쇄기가 묻혀있는 장소였다. 공원 가운데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소나무 숲이 잇따른 으슥하고 적막한 장소로서 스타브로긴네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 눈에 띌 걱정은 없었다. 필리포프네 집에서 3베르스타 반, 아니면 4베르스타나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니, 그냥 걸어서 갈 참인가? 난 마차를 부르겠어.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차를 부르지 마세요. 하고 에르겔리가 대답했다. 바로 이 점을 거듭 주의받았습니다. 마부도 역시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쳇, 바보같이. 어쨌든 좋아. 빨리 끝맺었으면 좋겠어. 끝맺기만 하면 돼. 두 사람은 무섭도록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에르겔리, 가련한 소년, 하고 샤토프가 말했다. 자넨 행복했을 때가 있었나? 그런데 당신은 지금 무척 행복한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어린 목소리로 에르겔리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의 행렬. 도스토옙스키의 장편은 살인과 폭력이 주요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죄와 벌에는 전당포 노파와 백치 같은 그녀의 이복 동생이, 백치에는 완벽한 아름다움의 소유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마지막 장편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아버지 카라마조프가 살해됩니다. 그러나 악령의 세계에는 나머지 세 작품을 다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죽음이 등장합니다. 주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이 죽음의 행렬을 이어갑니다. 이미 레바드킨과 그의 절름발이 백치 여동생 마리아와 그들의 하녀가 죽었고 또 아름다운 리자베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퍼레이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유영수 페지카도 죽었습니다. 악령에는 운명의 뮤즈이자 일상을 돌보며 라스콜리니코프를 부활로 이끈 정신적인 길잡이 소냐라는 존재도,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정신적 아름다움의 체현인 미시킨 공작도, 12인의 어린 사도를 데리고 세상에 빛을 가져다 줄 알루샤 카로마조프도 없습니다. 결국 음모, 살인, 자살, 방화가 가득한 이 악령의 세계는 피비린내로 범벅이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저 악령에 씌인 돼지떼처럼 죽습니다.
작중 어떤 인물도 이 세계를 구원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지옥은 딴 곳이 아니라 신이 없는 바로 이 세상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 죽음의 행렬에는 누가 서게 될까요?